어차피 지엄스님과 관련해서 지엄스님이 육상원흉이라든지 90편이라고 하는 사상체계, 화엄의 사상체계를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완성시켜서 정교하게 만든 분은 사실은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화엄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송나라 때까지도 현수종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현수법장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진짜 이렇게 은사로서 진짜 출가했던 그런 제자가 누구냐면 해원 스님이에요. 제가 3명의 해원이 중국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산해원, 이분은 이제 정토종의 어떤 시조다. 그리고 이분은 관상연부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정영사해원, 이분은 저 북주 때 패불이 일어났을 때 황제에게 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굉장히 의기 있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법사해원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냥 발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사해원 스님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법장 스님을 이어서 이제 굉장히 좀 발전할 것, 화엄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됐는데 상황은 되게 재밌는 게 이 해원 스님은 은사 스님을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사상이 지금은 화엄종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상들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때는 신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 있는 알맹이가 요만큼이면 이걸 가지고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대에 살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리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태조 이성계 그러면 조선을 건국한 대단하신 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태조 이성계 시절에 살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거 구테타 아니야? 구테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분을 한 분의 개국공신이 아니라 개국군주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도 비판적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다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동안 내려갔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구테타 일으켰다가 세상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구테타 일으켰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뒤집어지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 여론은 생각이 좀 다르죠. 용비어천가 같은 거만 예를 들어서 세종이 만들고 그러면 세종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그 개국 공신들의 그 집단이라 신하들 입장에서는 뒤에서는 그랬을 거야. 웃기고 있네. 무슨 너네 조상이 무슨 뭐 1000명을 받고 뭐 복을 덕을 어쩌고 야 그거는 어디 진짜 그게 먹힐 말이냐? 너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그 같이 술 먹고 이렇게 사우나 가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뭔 헛소리. 이게 된다니까요? 차마 앞에서 못하는 거죠. 우리는 수백 년 뒤에서 그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갑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았으면 용비어천가를 만들었겠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전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너네 집하고 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수긍을 하지만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법장 스님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학자라고 하는 거나 안 그러면 뭐 종교인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사고 방식에서 버물러 있었으면 아인슈타인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종이라고 할 정도로 현수법장 스님의 위상이 높은데 그것을 일부라도 비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판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거나 이런 건 떠나서 튀고 싶은 거지. 근데 스승이 이따시만한 거야. 뭐라도 해서 내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내 게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지금 팀 쿡이 만드는데 팀 쿡이 뭔가를 바꿔야지. 그거를 그냥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가다로 맨날 이렇게 그 샘표 통조림, 샘표 깻잎 같은 걸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좀 키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옆으로도 잡아뜨려도 보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그건 내 핸드폰이야 라는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도 바뀌었을 거고 그런 당위성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현수종 안에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었지. 그래서 해원 스님이 날아가고 나중에 진관 스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절대점입니다. 실제로 종파의 시조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절대점을 가져요. 종파불교 안에서. 그러니까 선종 같은 경우는 해능 스님이 거의 절대점을 가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법장 스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했고 그 법장 스님이 어떻게 이제 사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법장 스님의 조상이 강거국 사람이에요. 강거국이 지금 저 사마르칸트 쪽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들도 다 너무 이렇게 가보고 싶고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헝거리 이런 것보다 낫잖아. 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마르칸트의 아프랍시아 궁전 너무 가보고 싶고 뭐 이렇게 거기가 예전에 그 실크로드 교역의 아주 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 보면 페트라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실크로드가 우리는 자꾸 이 동아시아 실크로드를 보니까 그런데 그쪽 실크로드 말고 서양까지 로마까지 가려면 그 중간중간에 이게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 강거국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강씨예요. 강씨. 예전에 강승에도 강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명 따서 이름 지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 할아버지가 장안으로 이주했대.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무역하던 분인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수 법장 스님은 파란 눈 계열이었을 수도 있겠다.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쪽 사람들이 눈 푸른 납자에게 묻습니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서슬푸르다는 뜻이 아니고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몽고 때나 이럴 땐 생목인이라고 합니다. 눈에 색깔 칠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껌댕이잖아. 칼라렌즈를 생목인이라 그래. 그게 아랍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아랍이 이제 다 그 동네를 다 통일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부 때 장안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무역하는갑다. 대충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하러 왔겠어. 장안이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국제 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꿈에 빛을 보고 임신했대.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저런 정도는 너무 낮지. 큰 스님들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별게 다 있거든요. 별게 다 있거든. 범일국사, 강릉의 사굴산문의 시조 범일국사 이런 분들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거기 해가 이렇게 서려 있대. 해가 이렇게 비쳤는가 봐. 바가지에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딱 떴더니 바가지로 해가 각도를 잘 맞췄는가 봐. 그래서 와인샷을 했더니 임신을 했대. 마리아지. 마리아지. 전 세계에 마리아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우리는 진귀한 얘기를 보니까 뭐 빛을 뭐 이렇게 좀 봤다. 이 정도는 먹어주도 안 해.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어른이 71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712년에. 그런데 713년에 비석이 하나 써져.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매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석을 하나 만든다고. 그게 강장법사집이야. 강은 아까 강거국 사람이라서 강씨라고 그랬잖아요. 법장. 현수 법장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뒷글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일 영화 보면 뭐 현이라고 해. 뭐 빈이라고 해. 뭐 이렇게 한 글자 이게 느끼하게 나오는 게 저게 중국풍이라니까.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뒷글자를 가지고 해. 그래서 원칙하면 원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측사 이렇게 나와요. 측사. 이렇게 한 글자씩. 규기면 기사. 그래서 여기는 법장이니까 장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여기는 법사라고 하는 건 이제 스님, 여기서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강씨의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의 비석이라는 뜻이에요. 별로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저게 돌아가신 다음 해에 건립된 거거든. 염조음인가? 뭐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법장 스님의 전기가 한 20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당대에 떴으니까. 이게 대단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번째로 이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최치원 자료예요. 최치원 자료.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진기한 일들이 점점 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왜 저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냐면 너무 빠른 기록이 있어서 이 기록들의 변할주의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떴어. 근데 살아서 뜬 게 아니고 죽은 뒤에 한 100년 뒤쯤에 누군가 내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렇게 해서 내가 100년 뒤에 떡상을 했어. 좀비가 돼갖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떡상을 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애를 기록하는데 전설고향 같은 거밖에 없는 거야. 이미 죽은 지 10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 보면, 그리고 좋으니까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빨아주거든. 대부분 덕후가 적는다고요. 덕후가. 그러면 어떻게 적겠어? BTS 우리 오빠들을 적어주는데 그렇게 적어주겠어? 결점이 없는 사람 같이 나온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고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 그래서 언제 정리됐느냐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정리되면, 그래서 뜬 사람들을 봐야 돼요. 국사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산국사가 있고 죽은 국사가 있다. 산국사는 살았을 때 국사지위를 받는 사람이고, 죽은 국사는 이제 추종되는 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에요. 공. 그거 다 알잖아 우리가. 하지만 살았을 때 충무공이었느냐? 그건 아니지. 그냥 해군 제독이었지.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그 어른이 굉장히 공이 많이 세웠으니까 공이 된 거지. 살았을 때 공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일반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냐면 왕을 거의 바꾸다시피 했다. 안 그러면 왕이 정변이 나간 거를 내가 막아줬다. 이 정도가 돼야 공에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자. 그러니까 같은 공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살아서 공이 된 사람이 있고 죽어서 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막 껌이고 이거 나한테도 있을란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는 절대 저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이상한 거 나올까 봐. 안 듣고 그냥 추측하는 게 좋지. 물어봤는데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음 상해. 나한테도 뭔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게 진기하다고. 16세에 법문사에 가서 연비공양을 했대. 출가하기 전이에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저게 가서 법문사 하십니까? 낙양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졌나? 100km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40분 더 걸리나? 정확하게 지리를 모르겠네. 제가 법문사 한 5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법문사가 중국의 황실사찰,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유일한 부처님, 만약에 부처님 자리가 한과에 있다라고 말하면 저 법문사리다. 라고 할 정도의, 그건 황실사찰이에요. 황실사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법문사 사리랑 관련해서 기가 막힌 글이 있거든요. 논불골표라고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말기 때 대종 때 글 쓰는 게 있어요. 사건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 논불골표가 부처님 뼈를 그러니까 살이지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이제 유교가 새로운 유교 신유교가 시작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불교가 압도적인 위치였었다면 유교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어느 정도 당말 정도 가니까 이제 대거리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불골표 논한다. 부처님의 뼈에 대해서 붓다의 뼈에 대해서 논한다. 그래서 논불골표예요. 표문이다. 글이다. 이렇게 그 글을 얘네들이 박제했지. 그래서 그게 당송팔가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문진보에도 나와. 고문진보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동문성 같은 거. 중국에서 시하고 역대 시하고 그 문건하고 제일 잘된 것들만 뽑아서 왕중왕전으로 해서 묶어놓은 책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념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때 그 논불골표에서 그 불골이 이 법문사 사리거든. 법문사 사리가 중국 황실사찰이고 그 법문사라고 하는 건 중국 황실사찰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황실사찰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당나라 그 이전에도 굉장한 레벨이 높은 사찰이었어요. 그리고 당나라 황제들도 30년에 한 번밖에 못 보고 저도 한 대번 갔지만 한 번밖에 못 봤고 전생에 황제였나? 내가 당나라 황제였나? 그래서 못 보나?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사리를 보기 위해서 사리가 공개되는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짰잖아. 중국 가는 일정을. 코로나가 왔어. 이거 참 진기하지. 그래 이게 황제들도 함부로 못 보는 거를 내가 연속으로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런갑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황제인가 보다로 해서 끝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 통도사에서 연비공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서원을 세웠겠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 태백산 입산. 나 법장 스님이 태백산 데 갔다는 거 전 진짜 대단한 거거든. 중국에 종남산이 있고 종남산의 끝쪽이 그게 질령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 하나가 아니고 산맥이에요. 그 산맥이 서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는 게 그쪽에 태백산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산맥이 굉장히 깁니다. 그 태백산인데 저 태백산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겁나 영험한 산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어. 나도 여기를 가보고 싶어. 저 영험함을 한번 느껴봐요. 저 태백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백산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록에는 안 나와요.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자장스님, 의상스님이 자장스님, 의상스님이 모두 중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저분들이 다 종남산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태백산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에 갔었어요. 100% 갔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태백산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문화인데 그 기운이 여기가 아주 신령한 뭔가 있어.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이게 굉장히 신령한 거야. 그러면 우리 쪽에도 이것과 비슷한 지형을 찾으면 그 에너지가 통한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을 갔다 오고 북경 남쪽에 있거든요. 동남쪽에 있는데 서남 쪽에 있는데 그 오대산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 오대산을 찾는 거고 태백산도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백산을 찾을 리가 없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태백산을 찾은 게 어디냐면 지금 정암사. 거기를 지금 한백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암사 사적기에 보면 태백산 정암사라고 나와요. 그리고 의상대사도 그걸 찾았지. 그렇게 찾은 데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떡밥 회수하기 어려워지는데 오늘 떡밥 해놓고 떡밥 바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부석사가 태백산이라고 생각해요. 부석사가 있는 데가 태백산이라고 생각해요.
소백산 부석사라고 알고 있지만 부석사 일주문에 가보면 태백산 부석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태백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도 대단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법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까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냐면 통도사라고 얘기했거든.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사리사찰, 중국 1등 사리사찰, 그리고 그건 플러스 황실사찰. 그러니까 황룡사의 최고급 사리를 모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황룡사에다가 통도사 정골사리를 모셨다고 생각하면 돼. 그 권위를 가진 게 저 법문사예요. 그런데 그 법문사에서 요 같은 진령산맥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태백산으로, 그 다음에 태백산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영험한 게 있어. 기록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못 찾겠어.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사람들이 저렇게 갈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장율사, 그 다음에 저 의상대사가 와서 태백산 신앙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태백산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 그게 나중에 단군 신화가 정리될 때 단군 신화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웅이 내려오는 데가 태백산 신단수. 단군 신화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지만 태백산이라는 용어는 자장율사 이전으로 절대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 산이 있었을 건데 그걸 나중에 태백산 신앙이 유행하면서 태백산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이 산이 너무너무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서 저 태백산에 가서 어떤 기운을 한번 해야겠다. 금단의 땅이야. 함부로 못 가. 군사작전 지역이에요. 군사작전 지역. 그래서 일부는 갈 수 있어요. 일부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영험한 게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거를 이어른도 찾았던 거죠. 찾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출가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이게 되게 재밌지요. 그러니까 발심은 진지게 하고 출가는 이제 측천무가 저 이제 낙양에다가 태원사 만들고 그 당시에는 거의 천무가 실세입니다. 실세. 최고 실세.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들. 법장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후반부 생애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엄사상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